7월 달부터 DSR이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DSR 규제를 DSR 규제를 하겠다고 조금 빨리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7월 달 DSR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해서 이제 DSR 규제 3단계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초기에 DSR 3단계가 조금 빠르게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7월 달에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그 스트레스 DSR이 최저금리가 1.5%고 그리고 최고금리가 3%입니다. 근데 1단계에서는 그것을 25%, 2단계에서는 50%, 그리고 3단계에서는 100%를 한선에 100%를 적용해서 25%, 50%, 0.25, 0.75, 그 다음에 1.5%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DSR이 반영이 되는 건데 상한으로 따지면 3%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정말 하고자 했다면 1.5%의 하한선보다 조금 더 높이 적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출 상담사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말로는 하한선 1.5%를 가산한다고 하지만 아마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2% 이상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원래는 0.75%인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2%까지 적용이 돼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가산해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0.3%포인트밖에 인상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DSR 엄청나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정부에서 규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스트레스 DSR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영되는 그러한 시장의 시장적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원래 공식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이 공식적인 목적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에서 금리가 6%, 7%대까지 올라도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DSR 금리의 원칙적인 그런 공식적 목적은 고금리에도 우리 차주분들께서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대출을 계속해서 상한해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말하는 공식적인 목적.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식적 목적이 금리가 고금리에서 그런 충격에 버티게 하기 위함이라면 지금 이런 금리 인하 기조에서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공식적인 목적은 그냥 정말로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차주 너희들을 위해서 니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리가 올랐을 때 지금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을 때도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환 능력을 가지고 대출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지금 금리는 인하 기조예요. 이런 인하 기조에서 금리가 6%, 7%까지 올라갈 일도 만무하고 계속해서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목표, 안녕하세요 김태호님, 반갑습니다. 비공식적인 목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그 정부에서 말하는 목표는 뭐냐면 금리 인하기에,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잖아요. 이 금리 인하기에 대출을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의도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 DSR 얘기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 목적은 고금리의 여파의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함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40%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면 원금이 상승하고 이자 금액이 내려가면서 원리금은 똑같더라도 원금에 대한 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함으로 인해서 대출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스트레스 DSR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스트레스 DSR을 유지를 하면 그 시중은행의 실질대출 여력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생각한 거는 이제 주택에 대한 그런 과열 방지. 왜냐하면 대출을 중간에 살짝 풀어줬더니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작년 7월 달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DSR의 그 규제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시장의 과열 방지 이 차원에서 저는 DSR을 시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땡겨서 하거나 그리고 최저금리가 1.5%거든요. 스트레스 금리 최저금리가 1.5%고 그리고 이미 수도권은 1.2%까지 좀 더 업해서 지방은 0.75 수도권은 1.2%까지 적용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1.5%를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출 한도 감소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지도 꽤 오래됐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잖아요. 지금도 5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5월 29일 날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에서 아마도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스트레스 DSR로 산정하는 그 가정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상금리, 실질금리에 더하는 그 가산금리가 실질금리와 조금 더 괴리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실질 DSR 산정 시에 한도는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도는 줄겠지만 대폭 그렇게 금액이 축소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량차주들 그리고 고소득자들에게는 영향이 미비합니다. 네, 왜냐하면 목이 잠겨서 제가 계속 커피를 마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량차주나 그런 고소득자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 DSR 조건 하에서도 상당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당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연히 소득이 높으니까 우량차주들에게는 또 일반적인 혜택이 조금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고 고소득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까지는 신용대출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론 그리고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돈을 빌려 쓴 대출이라면 그 어떤 대출이라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게 3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우량차주가 아닌 그런 좀 취약차주들에게 오히려 DSR 3단계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이 돼서 지금 집을 지금 뭐 마지막 수요가 뭐 지금 폭발해서 5월 달에 대출이 뭐 폭발했고 막 이런 기사들이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의 대출의 상승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사실 때는 보통 적어야 한 달 그리고 길면 2달에서 3달 뒤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폭발한 대출의 상승은 3월 달, 2월 달에 거래량이 폭발한 영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상승으로 인한 막차 갈아타기가 아니라 지금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그런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 심리와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잠시 풀었던 그 기간 동안에 아파트값이 올랐던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그 공포 심리 때문에
2월달, 3월달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거래 때문에 지금 5월달에 대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판 대출 수요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과 대출을 자서하는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요. 대출이 실행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DSR 3단계의 영향으로 인한 대출의 상승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선제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연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외국의 그런 정책 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1.7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 미만, 그러니까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1.75%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스트레스 DSR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면, 실질적 금리가 내려가면 전체적인 스트레스 금리는 유지가 되면서 원금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이자 금액은 하락이 되면서 DSR의 똑같은 40%라고 하더라도 원금이 상승을 하면서 저는 비슷한 대출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는 고금리를 대비해서 스트레스 DSR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얘기이고요. 금리 인하 기조에서 대출을 최대한 강력하게 규제해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근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1.5%포인트까지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어제 나온 기사인데 속보로 이제 7월부터 주담대 가상금리 은행과 이금융권 1.2%에서 1.5% 상향. 요 기사만 보면요, 꼭 은행의 가상금리를 1.2%에서 1.5%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3단계 스트레스 3단계가 7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이거에 대한 DSR 40%를 적용해서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이걸 1.5%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0. 겨우 꼴랑 0.3%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5월 29일 날 0.25% 기준금리 내려갈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는요, 지금 대출을 받는 대출 차주에게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량차주 같은 경우에 시로이님, 캐사님 저 왔어요. 아우, 캐사님 사례가 걸렸네요. 반갑습니다. 시로이님 맞아요. 애아빠 전문직인데 대출 별 상관 안 해요. 약간 아쉬울 뿐이지. 특히 강남은 대출 영향 거의 없을 듯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스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정말 어떻게 대출 안 나와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지금 시로이님 얘기한 대로 약간 아쉬울 뿐이에요. 약간 아쉬울 뿐이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다. 이미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적응을 한 상태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3단계 1.5%까지 올린다고 해서 지금 기준금리 0.2%, 25% 내려갈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강력하게 대출을 규제할 거였으면 1.5%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상한이 3%거든요. 3%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1.5%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대출 규제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대출 규제 안 하겠다는 소리이고, 그렇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을 안 하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구나 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하지만 최소한으로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오히려 취약차주분들, 스트레스 그러니까 DSR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출을 받고 계신 그런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DSR 40% 이상을 받고 계신 차주가 약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DSR 40%를 넘게 사용하는 차주 중에 취약 차주가 7명 중에 1명은 거의 약 70%에 육박하는 DSR을 쓰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들어가고요. 카드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자금 대출까지 들어가요.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이미 1단계에서 대출의 규제를 할 사람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 3단계는 지금 어려우신 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같이 이렇게 어려운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전 이것도 서민 죽이는 정책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하면 뭐 고소득자나 강남, 뭐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런 곳에 대출을 잡고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캐사님, 가장 안전한 담보 물건의 대출 규제라니 문정부 욕할 거 하나 없음. 맞습니다. 네, 내 건물에, 내 집에 내가 담보를 주고 내가 담보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호롤단신 내 몸으로 그냥 돈 빌려주세요 라고 가서 떼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보를 주겠다는데 돈을 왜 안 빌려줘요? 맞습니다. 양평 전원주택 매매님, 소득이 높고 현금 부자들만 점점 좋아지는 세상. 김태원님, 공급 부족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해도 막을 수 있는 게 대출 규제인 것 같고 소득 적은 분들만 피해 봅니다.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날씨만큼 화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태원님, 아마도 갈수록 대출 규제가 심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분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아마도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완화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마음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몇 년간 보면 시로이님, 정부에서 뭘 하면 할수록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듯 해요. 솔직히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몇백, 몇천 더 내는 거 짜증만 날 뿐 버팁니다. 세금 더 내는 만큼 월세 올렸어요. 보물방TV님 안녕하세요. 시로이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분들도 싫어요. 집값 오르는 거 싫어요. 근데 누가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에 공감하십니까? 집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거주자분들께서 집값 올려 하고 물이라도 떠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집값 오르라고 기도를 하신다고 집값이 오릅니까? 아니에요. 정부에서 규제하고 강력하게 막고 분상제하고 토어제하고 막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강남 3구하고 용산에 있는 그냥 거기에 원주민분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살고 계셨던 것 뿐이에요. 거기는 갭 투자도 안 돼요. 그냥 살고 계셨는데 언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서 집값이 또 올랐네. 아, 나 세금 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월세 올려야지. 전세값 올려야지. 그러다 보니 전세가도 오르고 월세가도 오르고 집값은 정부에서 올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로이님 말씀대로 짜증만 나요. 그러니까 1년에 내야 되는 종부세에 대한, 그리고 팔지도 못하게 해놨잖아요. 양도세 중과 아주 폭탄 양도세, 최대 70%, 80%, 70%까지 양도세 내야 돼서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못 팔게 하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살라매요.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나오지는 못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계속 사기만 하는데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값은 올려놓고 지금 살고 있으신 분들은 나는 가만히 앉아서 있었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세금만 미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강남 3구와 용산에 계신 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미가시님 국민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 정말 그렇습니다. 담보가 확실한데 규제라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 DSR 같은 경우에 담보가 확실하신 분들에게 내주셔야죠. 왜 뒤에 40%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DSR이라는 건 내가 버는 돈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 자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지금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DSR 7월달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최대 가상금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인데 1.5%만 적용하겠대요. 지금 현재 1.2%인데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출 규제 안 할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하고 수도권 지방간 금리 차등화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별로 영향 없다. 지방은 DSR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지방은 DSR을 날려주셔야 되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날려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지방에 대한 활성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썸네일인데요. 7월부터 집 사기 어렵나요? 아니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DSR이 상쇄가 되나요? 라고 봤을 때 7월부터 집 사기가 왜 더 어려워집니까? 지금 7월 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은요. 카드론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같은 정말로 취약차주들이 받는 극단의 대출까지 막겠다는 게 스트레스 3단계이기 때문에 집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1.2%에서 1.5%로 가상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겨우 0.3% 요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9일 날 금통이 있어요. 이때 한국은행에서 0.25% 금리 인하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상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집 사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7월 달부터 집 사지 마세요. 무서워요. 지금 집이 없는데 집 좀 그만 사세요. 제발. 그러니까 공포심리라도 좀 주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 하겠습니다. 대폭 대출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건데 집을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DSR 상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주엘님, 오래간만이네요. 아리주엘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책이 민주당 정책과 똑같습니다. 공공주택, 대법관 100명 늘리기, 세법 강화, 사법부 장악, 언론 장악, 대출 규제 완전 똑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한 색깔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냥 단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상권 분립에 의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은 색깔을 갖게 되면 이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한 색깔로 강력하게 장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강력한 대권 주자인 그분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은 색깔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회가 190석이라는 강력한 헌법까지도 어쩌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수준의 국회와 거기에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면 이거 하고 싶은 정책,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분께서 조금 우파 정책을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라는 기대 심리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분이 당선되는 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여론조사도 봤을 때 워낙에나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론조사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분의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께서 보수의 세제 정책 완화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민간 주도의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의 우클릭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집값 상승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께서는 주창하시는 게 공공주도의 그런 아파트 공급이에요. 공공주도 공급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그리고 분양임대, 그리고 분양 전환 임대, 이게 메인 골자고요. 사기 신도시도 지금 뉴홈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메인이기 때문에요. 진짜 김태훈님 말대로 걱정 또 걱정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리주엘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에서 마두로로 바뀌면서 이민금지법과 국경을 차단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000만 명이 떠났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국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사는 거라는 것도 맞지만 정부와 시장 그리고 기업 이 세 개가 저는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위가 아니라요. 정부, 기업, 그리고 시장 이게 세 개가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이게 맞물려 간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성장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 그러면 기업이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기업이 규제가 되면 외국으로 떠나겠죠. 그리고 고용은 줄겠죠. 고용이 줄면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많겠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죠? 시장이 침체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정부가 되면서 기업도 또 외국으로 나가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기업이 되면서 해고가 또 늘어나고 시장이 또 침체되고 직장을 잃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라 저는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기업과 그리고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없는 서민들에게 금전으로 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금전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기본소득, 그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런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들 그리고 고소득자들에게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등을 걷어서 재산세 등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물론 근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 공공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중해서 공급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차상위 계층과 그리고 어르신들께 우리의 세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도 버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국민연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께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못 받는다고 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께서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다면 나 세금 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보다 어린애들에 대한 청년들에게 그 세금을 주고 신혼부부들 지금 이제 한참 돈을 누구보다도 무한히 벌 수 있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이 세금을 저는 준다고 하면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하나 빠졌는데 숙녀라이님 안녕하세요. 담백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인사가 늦었네요. 네, 그렇고요. 네, 아리즈레일리 3기 신도시 중에 창릉은 삿도 아직 안 뜬 곳이 많은데 무슨 놈의 4기 신도시 소셜믹스와 공공주도로 말도 안 되는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지금 빨라야 2030년에 아마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 신도시 빨라야 2040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주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2번이 바뀌어도 사기 신도시는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기 신도시도 공공성이 상당히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시겠다. GTX가 깔렸기 때문에 그 GTX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주의하셔라. 오히려 서울에 대한 집중성을 더욱더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을 만들지 않는 아파트촌은, 그리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아무리 빨라진다고 해도 그것은 배드타운의 역할을 할 뿐이고요. 정말로 물리적인 접근성이 가까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이나 광명, 그리고 남양주 이런 지역들이, 그리고 하남 이런 지역들이 집값이 다른 지역의 경기도보다 높은 것이 실질적 물리적인 거리가 강남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지, GTX를 타고 나오는 접근성은 상당히, 저는 직주가 함께하지 않는 한은 그냥 배드타운의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히나 사기 신도시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DSR로 다시 돌아오면, DSR 규제 강화, 금리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적용받을 대로 받고 계신다. 그리고 강남 고가 아파트는 어차피 대출을 많이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실입주 해야 하시는 상황이시고, 현금으로 보통 집을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DSR 40%를 완벽하게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봉이 1억인 차주분이 DSR 40%를 받으면 약 6억 정도가 나오는데, 6억이면 원리금까지 합쳐서 300, 400, 많으면 5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DSR 40%까지 완벽하게 꽉꽉 채워서 받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자금 부담 커져서 거래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가 감소한 이유는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13,000건, 14,000건까지 돌파를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9,000건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6,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래 매매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거의 10,000건, 그리고 6,000건을 갖다 놓은 것은 거래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다.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집을 안 내놔서 그렇지, 내놓은 집은 지금 족족 팔리고 있습니다. 안 내놔서 그렇지 내놓은 집은 족족 팔리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을 다지면서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그런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하방의 안정성을 다지고 있어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